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시는요, 이상화의 비음의 서사라는 시입니다. 이 시는 굉장히 낯설 거고요. 이상화 시는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화 시인은요, 우선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란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이상화 시인은요, 1901년에 태어나서 1943년까지 이제 생을 사셨고요. 굉장히 유명한 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는데요. 나의 침실로라는 시와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시죠.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. 이상화 시인의 시는요, 보통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침실로까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만을 학습을 했다면 이상화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시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나의 침실로를 공부하고 나면은 이상화 시인이 어떤 시 형식이 그렇게 저항적이거나 의지적이지는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상화 시인의 특징이요, 이 두 시를 통해서 본다면 시인의 초기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갔을 때의 후기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. 하지만 좀 더 공부를 하면 이상화 시인의 시세계는 어쩌면 그냥 그대로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. 이상화 시인의 시 경향은요, 사실은 극단적인 허무주의가 강했습니다. 초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이상화 시인이 시를 썼을 당시만 해도 1920년대라고 하면요, 우리 창조, 폐허, 백조, 영대와 같은 시 동인지의 시대였습니다. 특히 이상화 시인은요, 이 백조라는 동인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백조라는 동인지의 경향 자체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, 탐미적이고, 탐미라는 건 미를 탐닉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굉장히 감성적이에요. 근데 그 감성이 극도의 상태에 이르러서 오히려 허무적 낭만주의에 빠집니다. 근데 이도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, 이때가 바로 1919년 3.1 운동이 있었잖아요.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일제강점기 초기였기 때문에 우리 시인들, 특히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뭔가 독립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처절하게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제의 탄압이 가속화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죽음이라던가 어떤 사후세계 를 상상하게 되고요. 왜? 이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또 극단적인 허무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상화 시인이 왜 후기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같은 강렬한 저항의식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제의 탄압이 점점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저항의식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공부를 하고 나면요, 결코 이 시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면 정말 제목 자체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시를 보면요,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마지막 연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. 그래서 들도 빼앗기고 봄도 빼앗긴다 이렇게 뭔가 절망적인 미래를 암시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화 시인이 시 경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허무주의의 의식,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꾸준히 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 이상화 비음의 서사는 어떤 작품일까 한번 볼까요? 비음의 서사인데요. 이 비음이 여기서 붉은 소리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뜻이 어디서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. 그런데 이 비자가 또 무슨 뜻이냐면 이제 슬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. 그래서 붉고 슬픈 소리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나의 침실로 같은 경우도요, 굉장히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붉은색 하면은 피라던가 어떤 절망,
그 다음에 뭔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색채 이미지잖아요. 그래서 비음의 서사라는 건 붉고 슬픈 소리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 시 같은 경우도요. 뭔가 핏물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뭔가 슬프고 비탄스러운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먼저 이 화자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시대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 화자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이 시를 볼게요. 이 세기를 몰고 너흐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너흐는 뭐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화자가 무엇을 시적 청자를 정한 상태죠. 그 다음에 이 세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밤이 어둡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이행을 보면 다시 어둠을 꿈꾸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어둠과 어둠이 어떻게 돼요? 반복이 되죠. 보통 반복은 뭐라고 했어요? 강조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건 보통은 일제강점기에 비참한 시대현실을 얘기하죠. 그 다음에 조는요 뭐냐면 조는을 얘기하는 겁니다. 졸다 할 때. 그래서 조선의 밤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선의 밤이 지금 뭐다? 어둡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시대현실이요 어두운 밤에서 다시 어둠을 꿈꾸니까 뭐예요? 긍정적인 미래인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망각, 뭉텅이 같은 이 밤 속으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대 현실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은 퇴폐적인 의식을 여기서 느낄 수 있죠. 그 다음에 망각이란 건 이 시대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잊고 싶잖아요. 그래서 망각, 뭉텅이 같다고 지규법으로 이 시대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대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햇살이 비치어 오지도 못하고 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밤에는 이런 긍정적인 햇살이 오지 못한다.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. 하느님의 말씀이 배부른 군소리로 들리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군소리는 쓸데없는 말을 얘기합니다.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생계,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 비전이라던가 이상이라던가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희망을 말할 수 있죠.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마음으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. 그런데 보통은 종교나 교회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한쪽 뺨을 맞으면 그 다른 쪽 뺨을 내주라 라고 얘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용서하고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데요. 이런 게 지금의 그 조선 현실에선 배부른 군소리, 쓸데없는 말처럼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낮에도 밤, 밤에도 밤. 이거는 이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어 있어 대구법이 되고요. 그건 강조를 하는 거죠. 낮에도 어두운 현실, 밤에도 어두운 현실이라고요. 그 밤에 뭐해서 어둠에서 스며난 두더지 같은 신령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런 뭉텅이 같은 두더지 같은 이런 식으로 지규법이 쓰이고 있죠. 이 두더지 같은 신령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이 절망한 화자입니다. 이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광명의 목고지란 이름도 몰라요. 광명이라는 건 밝은 빛을 얘기하죠. 목고지는 뭐냐면 모고지로도 이제 불리는데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드는 그런 모임이라는 이름도 모른다는 건 그런 현실을 꿈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술 취한 장님이 먼 길을 가듯 여기도 역시 뭐가 쓰이고 있어요? 지규법이 쓰이고 있죠. 장님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낮에도 밤이고 밤에도 밤이죠. 시대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의 눈은 사실 떠있죠. 난 장님이 아니야.
하지만 시대현실이 장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장님과 마찬가지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처절한데요. 비틀거리는 자국엔, 그러니까 술 취한 장님이 걸어다니는 자국엔 뭐가 흐른다? 핏물이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핏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 화자의 심정은 굉장히 슬픔, 비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이 시의 주제의식은 나라를 잃은 서름과 비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두더지 같은 신령과 술 취한 장님이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? 화자를 상징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우리나라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상화의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들을 보면 몰락과 파멸이라던가 어떤 허무주의적 의식, 그 다음에 삶을 폐기하는 죽음에 관련된 욕망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이상화의 다른 시들도 한번 공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. 안녕.